개츠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저택은 더 이상 환하게 빛나지 않았고 드리말키오로서의 생활도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온 바 있지만 결국 막을 내렸다. 자동차들이 그의 집 앞에서 기대에 차서 기다리다가 횡하니 가버리는 장면들도 점차 눈에 띄었다. 혹시 그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찾아갔더니 범죄형으로 생긴 낯선 집사가 문 앞에서 나를 의심의 눈길로 노려보았다. 개츠비 씨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맞득자는 듯 덧붙였다. 한동안 못 봐서요. 좀 걱정이 되네요. 캐러웨이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누구라고요? 그가 무례하게 물었다. 캐러웨이, 알았어요. 말씀드리죠. 그는 갑자기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우리 집 가정부 말로는 일주일 전 개츠비가 모든 하인들을 다 해고하고 6명의 새로운 하인들을 들였으며 이들은 웨스트에그 상점가에 가서 뇌물을 받아가며 흥정하는 대신 전화로 적당한 양을 주문한다고 했다. 식료품상 점원 말로는 부엌은 돼지우리 같고 마을에 떠도는 말로는 새로 고용한 하인들은 사실 하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개츠비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 가? 내가 물었다. 아니, 하인들을 다 내보냈다면서.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데이지가 자주 오거든, 오후에. 그러니까 손님으로 떠들썩했던 집 전체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불만이 담긴 그녀의 눈빛 한 방에. 울프심하고 뭘 좀 같이 하는 친구들이야. 형제 자매들이라고. 같이들 작은 호텔 하나를 같이 경영한 경험이 있어. 그는 데이지의 부탁으로 전화한 것이었다. 내일 그녀의 집에서 점심 같이 할 수 있는가 하고 베이커도 온다고 했다. 30분쯤 후에는 데이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간다니까 안심하는 눈치였다. 뭔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그들이 어떤 소동, 개츠비가 그의 정원에서 구상해낸 비참한 소동을 위해 일부러 그때를 택했으리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다음 날은 펄펄 끓는 날이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이었고 그 무렵 가장 더운 날이었다. 내가 탄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햇빛 속으로 뛰어들자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사의 뜨거운 경적 소리만이 정오 무렵의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있었다. 객차의 밀집 좌석은 열기로 거의 타버릴 지경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은 채 우아하게 땀을 흘리고 있다가 손에 쥔 신문이 척척하게 젖어가기 시작하자 더위를 못 이기고는 절망적으로 처량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나. 그녀가 헐떡거렸다. 나는 지친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서는 다른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끄트머리만 살짝 집어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녀를 포함한 근처의 모든 승객들이 나를 수상쩍게 여겼다. 아, 더워. 차장이 아는 얼굴들을 향해 말했다. 날씨 죽이네. 더워. 다들 안 더워요? 덥죠. 내 통근 티켓은 차장의 손을 거치면서 조금 더러워진 채로 돌아왔다. 이런 더위에는 누군가의 붉은 입술에 키스를 해 얼룩이지거나 누군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 잠옷 윗주머니를 땀으로 흥건하게 적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츠비와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뷰캐넌 네 집 복도를 통해 약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어른 시체요. 집사가 수화기를 향해 소리친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한낮이라 너무 뜨거워 손도 못 댔습니다. 그가 실제로 한 말은 네, 알겠습니다. 였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둘의 밀짚 모자를 받아들었다. 부인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불필요하게 방향을 애써 가리키며 외쳤다. 이 정도 더위에는 모든 불필요한 동작 하나하나가 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차양으로 잘 가려진 방은 어둑하고 시원했다. 데이지와 조던은 큼직한 소파에 은재 인형처럼 앉아 흰 드레스가 선풍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고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잘 글린 피부 위에 하얗게 분을 바른 조던의 손이 잠시 내 손 위에 머물렀다. 뷰캐넌 선수는? 내가 물었다. 그와 동시에 한껏 억누른 퉁명스럽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복도 전화기 쪽에서 들려왔다. 개츠비는 진홍색 카펫의 중앙에 서서 매혹된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 특유의 감미롭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소량의 분가루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듣자 하니 조던이 속삭였다. 톰이 자기 정부하고 전화하는 중이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좋아, 그럼 차는 안 팔 거야. 꼭 팔아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전화 끊고서 괜히 저러는 거야. 데이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데이지에게 확인해 주었다. 저거 진짜야. 어쩌다 알게 됐어. 톰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잠시 자신의 거구로 문을 막고 서 있다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개츠비 씨? 그는 자신의 적의를 세련되게 감추면서 널쩍한 손을 쑥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닉. 차가운 거나 좀 갖다 줘요. 데이지가 외쳤다. 그가 다시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개츠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까이 당겨 입에 키스를 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녀가 속삭였다. 옆에 다른 숙녀분 하나 있는 거 잊어버렸나 봐.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가 의심스럽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도 닉한테 키스하렴? 정말 막 나가는구나. 난 신경 안 써.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녀는 벽난로 앞 벽돌 마루 위에서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 더워지자 죄라도 지은 것처럼 소파에 걸터 앉았다. 바로 그때 산뜻하게 차려입은 보모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유 예쁜 것. 데이지가 팔을 벌리며 나직하게 얼렀다. 자, 사랑하는 엄마한테 와보렴. 보모에게서 풀려난 아이가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데이지에게 안겼다. 예쁘고 귀여우세요. 엄마가 우리 아가 금발에 분 묻혔네. 자,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개츠비와 나는 차례대로 쪼그려 앉아 머뭇거리는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 후로 개츠비는 놀란 눈으로 어린아이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는 데이지에게 이런 존재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눈치였다. 점심 먹으려고 옷 갈아입었어요. 아이가 데이지 쪽으로 열렬히 돌아서면서 말했다. 엄마가 우리 이쁜 딸 보여주려고 그랬지요.
데이지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희고 가는 목에 잡힌 단 하나의 주름에 얼굴을 묻었다. 꿈같이 작고 예쁜 우리 아가.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던 아줌마도 하얀 드레스 입었네. 엄마 친구들 어때? 데이지가 아이의 몸을 개츠비 쪽으로 돌리며 물었다. 멋지지? 아빠 어딨어? 얘는 아빠 안 닮았어. 데이지가 변명하듯 말했다. 나를 닮았어. 머리카락하고 얼굴형하고가 똑같아. 데이지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보모가 다가와 아이 손을 잡았다. 페미야, 이리 와. 아가야, 이따 봐. 잠깐 머뭇거리며 돌아보기는 했지만 교육 잘 받은 어린 소녀는 얌전히 보모 손을 잡고 방을 나갔다. 동시에 톰이 손에 얼음 채운 진 리키 4잔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개츠비는 자기 잔을 받았다. 시원하겠는데요. 눈에 띄게 긴장하며 개츠비가 말했다. 우리는 개걸스럽게 단숨에 쭉 들이켰다. 어디서 들으니까 태양이 매년 더 뜨거워진다던데요. 톰이 상냥하게 말했다. 이러다가 지구가 곧 폭발하고 말 겁니다. 아니 잠깐 그 반대인가? 태양이 매년 차가워진다는 거였나? 그가 개츠비에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갈까요? 집 구경 좀 시켜드릴 테니. 나는 그들과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푸른 해협 위로 한 척의 요트가 먼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개츠비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만 건너를 가리켰다. 제가 바로 건너편에 사네요. 그러시군. 우리의 시선은 장미 화단과 불볕 아래의 풀밭과 해변가의 덤불로 향했다. 보트의 흰 돛이 푸른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부채꼴 모양의 바다와 축복받은 수많은 섬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저거 재밌겠는데?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시간 정도 저기서 보내면 좋겠군.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어둡게 해놓은 식당에서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억지로 유쾌함을 가장하면서 차가운 내일을 들이켰다. 우리 이제 오후에 뭐 하지?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리고 내일은? 그리고 또 30년 동안은? 왜 이래 이 여자가? 조던이 말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시원해지고 그럼 살만할 거야. 그치만 너무 덥단 말이야. 데이지가 막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시내에 나가자. 더위를 뚫고 나가려 분투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무의미한 언어에 형태를 부여하고 있었다. 마구간을 차고로 개조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톰이 개츠비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고를 마구간으로 개조한 건 아마 내가 처음일 거요. 누구 시내 나갈 사람? 데이지는 집요했다. 개츠비의 눈길이 그녀 쪽으로 움직였다. 아, 데이지가 소리쳤다. 당신 너무 멋있어.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고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 서로 얽혔다. 데이지는 애써 눈길을 테이블 아래로 떨구었다. 당신은 언제나 멋있어.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톰이 있는 자리에서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셈이었다. 톰은 깜짝 놀랐다. 입을 벌린 채 개츠비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방금 알아본 듯이 데이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를 닮았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당신도 알지?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 좋아. 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시내로 나가야 되겠어. 자자, 모두 시내로 나가자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개츠비와 자기 아내 사이를 오가며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서! 그의 절제된 태도에 금이 가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시내로 갈 거면 빨리 가자고. 진정하려 애쓰는데도 손은 떨렸고 톰은 그 손으로 얼마 안 남은 에일잔을 들어 입을 죽였다. 데이지 말에 따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타는 자갈밭으로 나갔다. 이대로 그냥 가? 그녀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냥 이렇게? 담배도 한 대 안 태우고 그냥 가? 점심 먹는 내내 다들 엄청 피웠잖아. 아, 좀 놀자고. 데이지가 졸랐다. 이렇게 더운 날 꼭 잔소리 해야 되겠어?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 그녀가 말했다. 조던, 가자. 여자들이 위층에 올라가 준비하는 동안 세 남자는 뜨거운 자갈들을 발로 뒤적이면서 기다렸다. 은빛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서 벌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츠비가 뭔가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지만 톰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개츠비 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였다. 뭐라고요? 여기 마구간이 있나요? 개츠비가 마지못해 물었다. 이 길로 한 4분의 1마일 내려가면 있죠. 아, 잠시 침묵. 시내에 나가겠다니. 톰이 벌컥 화를 냈다. 여자들 머릿속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뭐 마실 것 좀 가져갈까? 데이지가 위층 창문을 열고 물었다. 내가 위스키 좀 가져갈게. 톰이 대답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가 굳은 얼굴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신중한 구석이 없어. 내가 말했다. 목소리에 가득한 건 나는 망설였다. 돈으로 충만한 목소리야. 개츠비가 불쑥 말했다. 바로 그거였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충만했다. 돈,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짤랑거리다가 때론 심벌즈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대기도 하고 하얀 궁전의 공주처럼 저 높은 곳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든 소녀상처럼. 톰이 1쿼트짜리 병을 수건으로 감싸 밖으로 나왔고 이어 데이지와 조던이 메탈릭한 천으로 마감한 작은 모자에 팔에는 가벼운 케이프를 걸친 채로 그 뒤를 따랐다. 제 차로 가실까요? 개츠비가 제안했다. 그는 뜨거운 푸른 가죽 시트를 만져보았다. 그늘에 세워놓을 걸 그랬네요. 변속기어요? 톰이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 당신이 내 쿠페를 몰고 내가 시내까지 당신 차를 모는 걸로 합시다. 개츠비는 이 제안이 마뜩지 않은 눈치였다. 기름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그가 반대했다. 기름 천지예요. 톰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러고는 유량계를 들여다보았다. 뭐 떨어지면 드럭스토어에서 사서 넣으면 되지요. 요즘 드럭스토어에서는 안 파는 게 없다니까. 이 엉뚱한 말 뒤에 약간의 침묵이 흘렀다. 데이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톰을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싶은 복잡 미묘한 표정이 개츠비의 얼굴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자, 데이지. 톰이 그녀를 개츠비의 차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말했다. 이 서커스 마차에 태워줄게. 그가 차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당신이 닉하고 조던을 데려가. 우리는 쿠페를 타고 따라갈게. 그녀가 개츠비 쪽으로 걸어가 손으로 그의 상의를 어루만졌다. 조던과 톰, 그리고 내가 개츠비 차의 앞자리에 올라탔다. 톰이 익숙하지 않은 기어를 몇 번 시험 삼아 건드려 본 후 우리는 찌는 듯한 더위 속으로 튕겨져 나갔다. 개츠비와 데이지를 뒤에 남겨둔 채. 봤지? 톰이 물었다. 뭘?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조던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듯했다. 너희 둘 눈엔 내가 바보로 보이나 보지? 아니야? 그가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한텐 통찰력이라는 게 있거든. 가끔은 그게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아마 못 믿겠지만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곧이어 닥칠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이 그를 덮쳤고 이론의 심연 속에서 그를 끌어올렸다. 내가 이 작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 그의 말이 이어졌다.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깊이 파보는 건데. 무슨 점쟁이한테라도 가보신 거예요? 조던이 웃으며 물었다. 뭐? 그는 우리가 웃자 혼란스러워하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점쟁이라니? 개츠비에 대해서요. 개츠비에 대해서? 아니, 나는 그 작자의 과거를 조사한 거라니까. 그럼 그가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겠군요. 조던이 거들었다. 옥스퍼드 좋아하시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가 말했다. 퍽이나 그렇겠다. 핑크 정장을 입는 녀석이. 그래도 옥스퍼드 나온 것은 분명해요. 뉴멕시코의 옥스퍼드겠지. 톰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그 비슷한 어디든지. 이봐요, 톰. 당신은 그런 속물이면서 왜 개츠비 같은 사람을 점심에 초대한 거예요? 조던이 뾰로통하게 물었다. 데이지가 초대한 거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알았다는군. 어디에서였는지 누가 알겠어. 술이 깨면서 점점 짜증이 늘었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T.J. 에클버그 박사의 빛바랜 두 눈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제야 나는 기름이 없을 거라던 개츠비의 경고가 떠올랐다. 시내에 갈 만큼은 있어. 톰이 말했다. 저기 정비소가 보이는데요. 조던이 반대했다. 이런 찌는 날씨에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싶지는 않다고요. 톰이 브레이크를 신경질적으로 밟았고 우리는 갑작스럽게 먼지를 일으키며 윌슨 정비소 간판 아래에 멈춰섰다. 잠시 후 주인이 정비소에서 나와 퀭한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기름 좀 넣어줘. 톰이 거칠게 소리쳤다. 내가 왜 여기서 쓸 것 같아? 경치 감상하러? 몸이 안 좋아요. 윌슨이 꼼짝도 안 하면서 대꾸했다. 하루 종일 아팠다고요. 어디가 안 좋은데? 완전히 지쳤어요. 그럼 내가 대신해 줄까? 톰이 물었다. 전화할 때는 멀쩡한 것 같던데? 윌슨은 기대 서 있던 문의 그늘을 간신히 떠나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며 기름 탱크의 뚜껑을 열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과연 얼굴이 푸르딩딩했다.
점심시간을 방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단지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 옛날 차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이 차는 어때?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샀거든. 좋은 차네요. 노란색에. 윌슨이 주유기의 핸들을 당기면서 말했다. 사고 싶어? 그러면 좋지요. 윌슨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됐습니다. 다른 차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돈은 왜 필요한 거야?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가볼까 해요. 마누라하고 저는 서부로 가려고요. 당신 마누라가? 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마누라는 10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답니다. 그는 펌프에 기대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잠시 쉬었다. 이제는 마누라가 원하든 말든 갈 겁니다.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개츠비가 탄 쿠페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흔들어대는 손도 보였다. 얼마야? 톰이 거칠게 물었다. 이틀 전에 좀 골 때리는 일을 알게 됐어요. 윌슨이 말했다. 실은 그래서 떠나는 거고요. 그래서 차 문제로 귀찮게 해드린 겁니다. 얼마냐니까? 1달러 20센트입니다. 간단 없이 쏟아지는 열기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불쾌한 시간들이 잠시 지나간 후에야 나는 윌슨이 톰을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저 머틀이 자기와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때문에 병이 난 것이었다. 나는 그와 톰을 바라보았다. 톰 역시 1시간 전에 그와 비슷한 발견을 한 참이었다. 남자의 세계에서 지능이나 인종의 차이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윌슨은 너무 아파서 마치 죄를, 그것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다. 불쌍한 소녀를 임신시키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 차를 넘길게. 톰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보낼게. 그 동네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화창한 오후에도 어딘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누군가 내 뒤에서 경고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잿더미 계곡 위로는 TJ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두 눈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20피트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두 눈이 놀라운 집중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비소의 위층 창문 중 하나의 커튼이 약간 젖혀져 있었고 그 사이로 머틀 윌슨이 차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천천히 인화되는 사진처럼 하나의 감정에 이어 또 다른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친숙했다. 여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보이는 표정이긴 했지만 머틀 윌슨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은 딱히 어떤 의도도 없어 보였고 뭐라고 단정짓기도 힘들어 보였다. 질투와 놀라움으로 커진 그녀의 두 눈이 톰이 아닌 조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조던을 톰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